북한이 어제 4년여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발사하면서 우려했던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신구 권력 갈등 역시 강대강 충돌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안팎도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현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 관련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북한의 ICBM 발사로 정치권도 오늘 아침 관련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관련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봤습니다.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춰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 불안 여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청와대 이전에 무조건 올인할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공백을 먼저 생각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ICBM 발사 도발까지 하고 나선 상황인데 국가방위에 바늘만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선인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감과 경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북한의 ICBM 발사, 결국 선을 넘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쪽 입장은 어떤 겁니까? 어제도 인수위의 공식 입장이 나왔고요. 오늘 또 이 당선인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냈고, 아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입장을 냈는데, 시종일관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사실은 이 이른바 평화에 대한 이런 굉장히 많은 관심과 구애를 가졌습니다만, 결국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북한의 핵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전 상태로 지금 원상복구된 게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안보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집착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저런 현실적 문제의식이 당선인이나 이 인수위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군통수권자나 안보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입장이고, 바로 정부 출범하면 이 새로운 대북 정책, 또 새로운 북핵 정책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좀 시계를 돌렸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기억에도 북한이 핵실험 중단, 그리고 ICBM 발사 중지, 이렇게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저도 싱가포르 현지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그 현지에서 분위기 자체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가 곧 올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이전으로 상황이 다시 돌아가 버린 측면이거든요. 2017년도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1월 달이죠. 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확 풀렸거든요.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ICBM 발사는 이거는 미국에서 금지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1000km 이상 1080km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미중 갈등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뭔가 북한에 대한 정책이 좀 후순위 밀린다라는 걸 이제 북한이 인식하는 것 같고, 게다가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기, 정권 이양기라는 이런 것들을 틈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대북 강경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지배적이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성이긴 한데, 어쨌든 걱정은 지금 남북 관계가 너무 얼어붙어서 2017년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너무나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때 2018년도에 갑자기 풀린 거긴 한데,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저는 뭐 비핵화는 어림도 없고 점점 이 남북 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을 걱정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대북 정책의 근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일단 명분이 없어졌죠. 아무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남북 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 평화를 얘기하거나 이러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게다가 정권도 바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그러나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어떻게든 이 평화 프로세스를 좀 같이 추진하면서 안보를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강경치로 나간다면 점점 더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새 정부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원칙 있는 대북 접근 네. 그리고 뭐 도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이렇게 정권 교체기, 정권 이양기에 이렇게 도발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라고 하는 국제적인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중 갈등이라는 이 전체적인 국제 정세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시기에 도발을 해도 미국이 굉장히 힘을 기울일 여력이 없을 것이다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기라는 우리 한반도적 국내적 상황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그 시기를 선택하는 저는 부차적 변수이지 북한이 지금 금년 들어서 12번째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장소에서 미사일 발사를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은 이미 지난해 2021년 1월이죠.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발전 5대 과업이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 5대 과업은 이미 2017년 말에 화성 15형을 발사함으로써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공식 선언한 다음에 이 싱가포르 이어서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깨진 다음에 북한은 그들 스스로의 그러면 이제는 핵 기술의 강화와 핵 능력의 고도화를 통해서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당적 결심을 지난해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차 당대에서 결정한 5대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스케줄대로 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이 ICBM 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은 시기적인 저울질은 우크라이나나 국내 정권 교체기를 감안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변수는 그들의 핵 일정대로 간 거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윤석열 당선인 측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제는 대화 협상을 통해서 특히 그 바텀업 입장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이제 실효성이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2018년에 싱가포르 회담, 그다음에 판문점 남문 정상회담, 그다음에 9.19 평양 정상회담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감격과 환호를 했으면서 드디어 비핵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라는 것은 대화 협상에 의존하는 비핵화 접근법은 좀 후순위로 미루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 이전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튼튼한 안보가 이제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교수님께서는 북한 전문가시니까 추가로 하나 더 네. 여쭤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이다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고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 보유 국가로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좀 보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 이전만 해도 북한이 실제로 핵무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2017년에 북한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국가 핵무력의 완성 그리고 그 다음에서 핵협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핵무기를 다 갖춘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대등한 입장에서 그럼 내가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이런 요구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싱가포르는 잘 됐지만 하노이가 가가지고는 그들의 요구가 먹히지 않으니까 결렬된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 미국과의 협상도 의존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남쪽과의 관계도 이제 끊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1년에 8차 당대에는 핵 능력의 고도화라고 하는 자기의 스케줄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좌구구면하지 않고 북한의 김정은은 협상에 의존하거나 뭐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핵 능력을 최대화시켜서 그것을 기본 카드로 해서 또 협상을 하게 된다면 나는 그 협상을 통해서 내 핵 능력을 줄여나간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과거에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비핵화, 핵 폐기, 그다음에 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핵 포기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은 이미 한참 전에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네. 반면에 교수님 민주당과 또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해서 강대강으로 대치를 할 경우에 결국은 양쪽 모두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 결국 해법은 대화와 또 외교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화나 외교는 뭐 항상 필요한 거죠. 네. 만약에 계속 강대강으로 갔다가는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올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도발의 수위가. 그러니까 다시 지금은 이제 핵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미사일 발사 이런 쪽인데 정말 남한에 대한 도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비핵화는 사실 지금 뭐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뭐 핵폐기 이건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사실 그건 북한의 정책이고 북한의 생존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한 차원에서 그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대화 협상을 해야 된다. 당연히 대화나 외교를 포기할 수 없죠. 뭐 새 윤석열 정부도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중요한 건 아무튼간에
지나치게 비핵화에 집착하는 한 저는 그 안보 정책이 대북 정책이 꼬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뭐 정권 이양기, 정권 교체기에 한반도 정세까지 좀 불안한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해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어떻게 보면 신구 권력 간의 만남은 계속 불발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특히 또 이 가운데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보적으로 위기 상황인데 굳이 그 급박하게 그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입장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죠. 네. 그리고 그때 박수현 수석이 발표한 내용은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그 부분은 뭐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월 9일 자정까지 현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의 최고 책임자라서 그 공백에 대한 우려를 잘 막아주고 잘 점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이런 초대형급 ICBM 발사 같은 안보 위기가 생기면 문 대통령은 NSC 소집해서 정말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응하듯이 안보 점검하고 안보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처럼 차기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 간다고 하면 용산으로 집무실 가기 전까지는 그 모든 과정에 생기는 안보 공백은 현재 대통령이 책임져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대 입장을 낼 수는 있지만 안보 공백 우려가 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용산 집무실에 예비비를 주지 않는다? 이건 제가 볼 때 좀 옹졸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할 수 있지만 차기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고자 하는데 예산을 안 주니까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냥 못 가는 상황으로 그냥 안보 공백이 없도록 현재 대통령 잘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집무실 이전 문제 가지고 청와대의 생각과 현 당선인의 생각이 다른 점은 확인이 됐으니 어찌됐든 새로 들어오는 대통령이 글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인정을 하고 협조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영협조를 못 해주겠다면 또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차기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집무실 또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용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5월 10일 자정까지의 이 안보에 대한 총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외의 안보 위협, 이번과 같은 ICBM 발사, 그다음에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돼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면 그걸 막아줄 사람은 윤이 아니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그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이동에서 직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이동 직무를 봤을 경우에 그렇다면 이렇게 그 돌발 상황, 그 안보 위기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동식 지휘 차량을 이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던데요.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동식 지휘 차량에는 뭐 통신망, 재난안전관리망, 화상회의 시스템,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과 관련된 정보가 취합되는 그 차량, 정보가 모이는 차량인데 이 이동식 지휘 차량을 이용할 것이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 이동식 지휘 차량이라는 건 아주 급박할 때 네. 비상시에 필요한 차량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래픽에서 본 것처럼 여러 기능이 다 있어요.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 NSC도 할 수 있는데 화상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쨌든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이 있고 또 합참의 그 지휘통신 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로 통일실에 이제 출근하겠다. 청와대는 단 1초도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문제, 지금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리고 5년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던 사항이니까. 그러나 안보 공백을 우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보 공백을 어떻게든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갈등이 지금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인사 문제까지 해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휘 차량 이용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그 시설 전혀 이용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민심으로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 볼 때는 뭐 대체가 가능하겠죠. 대체가 가능하니까 그런 차량 그 시설이 있는 건데 기능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를 1초도 안 들어간다. 다 하루도 5월 10일 0시부터 이제 개방해야 되니까.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당선인 측이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심은 어떤 것인지. 결국 민주주의라는 건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게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안보 공백이 없을 수 있고 다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양쪽이 다. 근데 어쨌든 간에 민심은 그렇게까지 물론 통이동에 출근하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단 하루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있는 거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동식 지휘 차량인 거는 뭐 대통령의 지방 일정이라든지 그렇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 그걸 장비인데 상시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물론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그게 글쎄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걸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한시적인 장비를 상시용으로 쓰는 네. 거는 좀 그 상식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 그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대통령이 총책임자로서 안보 상황을 어떻게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장비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새로 들어오는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왈가왈부할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못 도와주겠다면 뭐 자기 임기까지 안 도와주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용산 집무실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용산 집무실에 지금 있는 기존의 국방부와 합참의 안보 지휘 점검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도 되고, 만약에 더 잘 돼서 용산의 집무실을 만들어주고 그 청와대에 있는 지하 벙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가 용산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당선인 측에서 이런 지휘 차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청와대 측에서 협조를 안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5월 10일 날 업무를 시작했을 때 용산으로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들어가면 통일동에서 근무하면서 그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버스를 이용해서 이 지휘 차량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실상의 이제 그 해법으로 내놓고 있는 건데, 저도 그 자체가 완벽한 대응 체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선은 청와대가 협조를 해서 새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 방침을 자신은 동의하지 않지만 도와줄 수 있는 한도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청와대가 도와주지 않고 예비비를 책정을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아서 용산 집무실로 5월 10일 날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5월 10일 이후에는 저는 윤석열 당선인도 통일동 집무를 하되 버스 지휘 차량보다는 당분간은 청와대에 있는 지하의 이 위기관리센터를 저는 그때그때 수시로 이용하는 것도 저는 융통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그 이동식 지휘 차량과 관련된 이야기까지는 해봤고요. 일단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그만큼 정권 이양기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한다고 하던데, 일단 뭐 그 국민의힘 쪽 이야기니까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인 신분인데 중국의 국가주석과 통화하는 그 전례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이번에 처음이라고 알려져 처음입니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당선인 신분이 있었을 때 뭐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뭐 특사들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뭐 전화 통화도 합니다만,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중국 국가주석과 당선인 신분에 먼저 통화를 한 적은 이게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순서로 보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먼저 했고, 네. 일본과도 했고, 그다음에 뭐 순서가 호주하고 뭐 이스라엘 등등을 한 다음에 지금 사실은 지금 시진핑 주석과 통화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 한국의 당선이라고 통화했다는 면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한중 관계가 좋은 출발이라는 신호가 되면서, 동시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과 호주와 베트남과 이스라엘 뒤에 지금 중국과 연결되는 것이어서 조금 더 외교 정책의 새로운 접근을 좀 모색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그런 뜻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어찌됐든 간에 잘 돼서 오늘 통화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시기적으로 어제 북한이 이런 초대형급 그 ICBM 도발을 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로 뭐 긴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북한발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5년 동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 한중 관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마 상견례 겸 서로의 정세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당선인 신분과 통화를 한 게 지금 처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른바 그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한미 관계 강화를 줄곧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선제적으로 우리나라와의 관계 이런 걸 좀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당선인 신분에서 시진핑 주석이 통화한 건 처음이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했던 거는 이제 바로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당선인 때가 아니었죠. 대통령하고 통화했던 거였고,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정책도 그렇고, 아까 뭐 남북 정책 얘기했습니다만, 외교 정책이 아무래도 한미 동맹 강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지금 네. 그런 신호는 여러 번 발신을 했고, 지난번 대선 토론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으로서는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걸 이제 챙기려 한다. 경제적으로도 말이죠. 단순히 안보 동맹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런 점에 대한 우려가
시진핑 주석이 이제 당선인 때 통화한 것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윤석열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좀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관련된 그래픽을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직무수행 전망과 관련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95% 신뢰 수준이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잘할 것이다라는 게 과반을 보이고 있긴 한데 지금 역대 그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초 지지율과 좀 비교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봐요. 네. 일단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결과가 굉장히 초박빙의 결과 아니었습니까? 0.73%포인트 차이인데 그때 윤석열 후보가 받았던 48%의 득표율에 비하면 그래도 55%니까 좀 올랐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일단 기대를 좀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잘할 수 있을 거다, 또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신호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당선인 때 그리고 정권 초기 때 그 기대감 같은 거 보면 70%, 80%를 훨씬 더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표했던 시절인데 그 기대 수치에 비하면 지지율이 굉장히 잘하겠다는 기대가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 거라는 예상보다는 적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저 한편으로는 득표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좀 낮은 기대에서 시작을 하면 기대가 높진 않지만 조금만 더 잘하면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기대 수준이 낮다는 것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더 잘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좀 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절반밖에 안 남았다와 절반이나 남았다 이런 그 취지로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비교했을 때 어떤지 한번 볼게요. 17, 18, 19대 대통령 당선인 직무수행 전망 그래픽이 있거든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번 대선이 워낙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아직 대선의 여파,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에 대한 여운이 남아있는 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지금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당시에 그 문재인 당시 후보와 어떻게 보면 진영 간 결집이 확고하게 이루어진 선거였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당선인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집권 초기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78% 정도 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그 과반을 조금 넘는 상회하는 것과 좀 비교하면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분석하십니까? 17대 이명박 당선인 때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표차가 컸어요. 그쵸. 정동영 후보가 컸기 때문에 그때하고 단순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문재인 당선인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때 표차가 크게 났기 때문에 네, 탄핵 정국 지금 때. 말씀처럼 이제 18대 때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보다 분명히 낮아요. 지금 네. 낮은데 일단 취임한 이후의 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선인 때보다 너무 많이 낮아요. 지금 뭐 다음에 또 이런 사람 또 바뀔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이유가 지금 어쨌든 20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그 이제 청와대 이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자회견에서. 그러고 나서 닷새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신구 권력 간에 아까 신구 정권 간에 상당히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유례가 없는 거잖아요. 초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이 여론에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론은 다시 안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 현 단계에서는 아무튼 이 용산이냐 청와대냐 이 이전 문제가 너무 크게 이슈화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선인 측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여론조사라는 게 뭐 조변석기하고 자주 바뀐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18대 박근혜 당선인 때보다 낮은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뭐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뭐 인사권을 놓고 빚어지는 갈등, 이른바 신구 권력 간의 갈등 상황이 계속 표출되면서 이게 좀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인사권을 놓고, 그러니까 신구 권력 간의 인사권을 놓고 이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좀 반복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녹취를 준비했는데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임기가 불과 수개월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마사회를 위해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생각할 때도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대행은 대행일 뿐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총리의 본분을 넘어 국회와 협의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의 이와 같은 행태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출발하는 새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마저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 새 정권의 새로운 출발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닙니다. 네, 앞선 녹취를 쭉 들려드렸는데 그 몇 년 전에 그런 녹취를 좀 들어보면 사람만 바뀌고 여야만 바뀌고 내용은 비슷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내로남불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 교체되는 이 시점에서는 이게 불가피하다고 저는 봐요. 인사권은 지금 현재 대통령한테 있는 건데 당선인이 권한을 행사한 기간이 더 훨씬 많단 말이에요.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다면 저는 현 정권도 인사권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예민한 인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선인과의 회동도 얘기됐던 거 아니었겠어요? 뭐 회동이 불발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근데 지금 이 금태섭 당시 민주당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인사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금태섭 대변인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대변인의 입장이. 그러니까 인사권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되 당선인 측에서도 너무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감정성, 약간이 아니라 상당 부분 감정이 좀 개입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G버스 이용하겠다, 이동식 차량. 그것도 약간 좀 감정이 들어간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거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 권력이 미래 권력까지 현재 권력이긴 한데 현재 권력이래야 뭐 40여일 남았잖아요. 조금 이제 권한 행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제 안보 공백 얘기했었습니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정지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딱 규정이 있거나 어떤 무슨 뭐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 권력이 충분히 협상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한쪽 이걸 좀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뚫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가서 이제 40여일 지난 다음에 새 정권이 간다. 그럼 이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부담이 클 겁니다. 아마 새 정부도 부담이 크고 이 양쪽을 다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뭐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받는 그 후보였지만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 당선이신 분이니까 통합의 메시지, 통합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이런 국민적인 불안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와 타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지금 신구 권력 갈등이 증폭되고 확대될수록 정말 이건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손해 보는 건 당선인 측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나가는 정권이고 새로 들어오는 정권인데 아까 그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것도 이런 신구 권력 갈등이 계속 증폭되면서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감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와야 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조금 더 원칙을 입장을 강조하면 되지 원칙적 입장만 강조하고 굳이 불필요한 싸움들을 격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권 문제도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를 잘했습니다만 차기 정부와 오랫동안 일할 사람을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알받게 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냈으니까 그걸로 저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윤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당선인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한다고 하면 선임하는 거죠. 그 권한이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아 정말 이걸 자신의 어떤 정권 시절의 감사를 막기 위한 친정권 인사 알받기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하니까 제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당선인이 직접 그런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왈가왈부 감정적인 어떤 발언을 섞어가지고 격화시키는 싸움을 증폭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게 당선인 측에 도움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만남이 이렇게 늦어진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남 자체를 무슨 협상의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합의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과도한 발언을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당선인도 만나기를 원하기로 하면 만나서 서로 덕담만 할 건 아닙니다만 인수인계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비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협조를 좀 당부한 다음에 자신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하는 총재를 뭐 협의를 안 했다부터 시작해서 전화를 했느냐 말느냐 이런 진실 게임을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다 저는 제가 볼 때는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당선인과 싸움을 키우면 키울수록 지방선거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 싸움에 말려들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또 새로운 국정을 운영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서는 이러한 신구 권력 갈등에 지나치게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뭐
어제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상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회동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또 북한이 ICBM 도발을 하면서 안보 위기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 위기가 어떻게 보면 그 현재 권력과 차기 권력 간의 만남을 성사시킬 수 있는 또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보 공백을 이유로 들어서 이제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예비비도 인정 안 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보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ICBM이라는 게 2017년도에 화성 15형이었는데 화성 17형이니까 초대형 악재거든요. 안보에 관한. 그러니까 일단 당선인하고 대통령이 만나야 돼요. 이런 문제. 대내외적인 환경에 당연히 대처해야 되는데 특히 대외적으로 엄청난 지금 압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자꾸 국내 문제 가지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사소할 수 있는 문제 가지고 좀 아까 제가 감정이 좀 섞인 것 같다는 말씀 드렸는데 양측에서 말이죠. 이 부분도 당연히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얘기되는 게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는 문제가 이 안보 공백하고 또 맞물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만나서 그 문제도 같이 패키지로 풀어라. 그리고 예비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일단 그 안보 공백에 대해서 빨리 그 합의를 하고 없도록 한 다음에 예비비는 인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째 40일 이후에는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정부가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지가 확고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저희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게 용산으로 가겠다는 게 좀 그래서 현 정부도 이건 인정하고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당선인 측도 너무 과도하게 압박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다른 전국 현안도 좀 짚어볼게요. 어제 이 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 사저로 들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박 전 대통령의 이런 그 사저로 간 것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으면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5년 만에 이제 다시 온전하게 개인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는 참 망감이 교차하겠지만 또 국민들이 보는 것도 이제는 과거의 어떤 우여곡절 다 넘어서서 새로운 출발하기를 또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달성이라는 정치적 고향에 이제 사저로 가서 조용히 이제 국가 원로로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조용한 방법을 찾겠지만 어제 나온 그 발언으로는 제가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그 뒤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을 이용해서 대구시장이라든지 TK 지역의 어떤 6월 1일 지방선거에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뭐 당장 오늘만 해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건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든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력을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 의도로 활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들이 그 곱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면서 보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국민품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국민 속에서 조용히 또는 앞으로 정말 일상인으로서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가장 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을 해서 대구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은 아직 감지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분위기는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그냥 듣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걸로 저는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그걸 하겠다고 하면 말릴 방법은 없죠.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 그 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대통령 관계를 본다면 이게 좀 그렇게 좀 불편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께는 민주당 이야기 해볼게요. 네. 어제 그 뭐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선택을 받았는데 이른바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그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하고 이른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인 거지 않습니까? 이른바 친문 그리고 친이낙연계에서 친명계로 민주당 내부의 그런 주도권이 넘어가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광원 의원은 이낙연계로 분류가 네. 되고 또 친문으로 분류가 됐던 인사인데 이제 박광원 의원이 졌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이낙연계와 이재명계의 이제 대리전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박홍근 의원이 됐으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지난번에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대선 기간 중에 아마 그쪽으로 조금씩 전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얘기 좀 사그러졌는데 이재명 고문이 지금 고문이잖아요. 민주당 고문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전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고문이
박홍근 의원이 들어오면서 이제 원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새 정부 출범하고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추경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이 들어와서 대여 강경체로 나가게 된다면 이제 한 달 40일 이후에 이재명 고문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문, 친이낙연 이런 구도에서 어쨌든 친이계로, 친이재명계로 조금 전환의 어떤 하나의 그 단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의 어떤 재편 같은 거 그리고 민주당 내의 분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럼 하나 더 나오고 있는 얘기를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그 당내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제를 했을 때 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넘어서 그 이후에 또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당대표 경선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쎄요, 뭐 겁니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네. 그러나 지금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너무 시간이 짧아요. 8월 달이 대표 선거인데 과거의 예를 꼭 따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좀 성찰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안 나타나는 게 오히려 좀 그게 이재명 고문에게도 향후 입지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이제 또 이제 참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대표 선거에. 그럼 또 상대방들하고 이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선을.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 이재명 고문이 대단히 유리하겠죠. 이제 만약에 출마한다면 경선에 대표 경선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에게 과연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고문에게 과연 유리한 것인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전반적인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